안녕하십니까, 백예입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해도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떨어질 때 보면 엄청나게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주식을 좀 할 만큼 해봤지만 그러한 저로서도 시세표를 보고 있으면요 정말 좀 두렵기도 하고, 워낙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투자 개념보다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매를 좀 꽤 해봤는데 금방 따블됐다가 금방 반토막이 되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과연 투자해도 될까요?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가능성. 자, 그만큼 또 위험성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블록체인이라고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블록체인이 어떻게 확장이 될까? 사실 이게 이제 그런 코인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자를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고객과 만날 때 꼭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런 부분 한번 고객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이 정규, 그러니까 법정 화폐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정규 화폐가 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재적인 어떤 그 본질적인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코인들,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런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코인이 사실은 전자적으로 생성이 돼버린 거잖아요. 과거에 그 화폐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달러다 그러면 그 브레튼 우드 시스템에서는 골드를 대체하는 게 이제 달러 역할을 한 거고, 물론 그게 이제 금태환이 정지가 되긴 했지만, 자, 이런 intrinsic value, 그냥 화폐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인정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재적 가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반영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왜 오르는지,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이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규 화폐로서 활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정부 규제들 엄청나게 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금융당의 규제 자체가 정규 화폐가 되기 어려운 점이 되는 거고요. 변동성, 이 자체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비트코인을 쓰겠어요? 전자지갑에 넣어놓기만 하겠죠? 가격이 오르잖아요. 반대로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만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비트코인을 지불하려면 시장 주인이 싫어할 거예요. 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굉장히 오르고 굉장히 떨어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 화폐 기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안정화 단계를 충분히 거쳐야 되고요. 또 코인이 너무 많잖아요. 검증된 코인만이 살아남겠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 자체가 화폐가 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자, 대체 코인이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3대 코인들이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리플, 뭐 이게 이제 3대 코인인데, 그 외에도 코인이 하드포크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지금 새로운 코인을 만들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좋죠. 어쨌든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이 코인만이 좋다, 혹은 이 코인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쉽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거래 자체의 보안성은 나름 검증이 됐지만 이미 거래소까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많이 거래하잖아요. 거래소가 파산한다거나 거래소가 해킹하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그래서 정규화폐로 안정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은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익명성, 범죄에 캐시를 받으면 힘드니까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받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불건전한 행위잖아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가 쓰인다는 건 그 자체가 화폐, 정규화폐로 들어가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정규화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투자 가능성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은 얼마든지 확장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이기 때문에 꼭 가치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생겨날 때부터 수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무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특히 금융당국 같은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투기에 불과한 것이다.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수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투기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왜 IPO라는 걸 하잖아요. 주식을 처음 공개를 하고 상장하려면 IPO 절차를 거치는데 코인도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ICO라고 해요.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나, 괜찮은 비즈니스를 제가 구상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자금을 펀딩 받았을까요? 그렇죠. 주인으로서 초대하려면 주식을 발행했을 거고, 빌리는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채권을 발행했겠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큰 돈들, 사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모을 수 있었을 텐데요.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려면 이게 다 하나의 유가증권이잖아요. 금융위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유가증권을 등록해야 되고 시간과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코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제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러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그 자금은 어떻게 해요? 코인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할 거고요. 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코인에 이자 형식으로 줄 수도 있고 배당 형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코인이라는 거는 전자적인 거잖아요. 글로벌리 펀딩 할 수가 있겠죠. 신속하고요. 빠르고 규제가 없이 조달이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코인들이 이제 새로 생겨나는 코인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유가증권을 대체할 수 있구나. 이게 코인. 저는 이제 금융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데 매력을 느끼는 거죠. 스티밋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글들을 나르는데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만 돈 벌잖아요. 근데 스티밋이라는 건 글을 올린 사람 뿐만 아니라 좋아요를 누른 사람도 일부 받는 거예요. 혜택을. 베네핏을 받는데 그걸 코인으로 받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쉽게 그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코인이다. 자유롭기 때문에. 자, 코닥이노 회사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제가 그 어떤 사진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클릭해서 쓰게 되면 그 쓰게 될 때 지불될 때 어때요? 그 코인이 그 사진을 최초 올린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일부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경제를 정말 만들 수 있는 게 코인이라는 거죠. 굉장히 과거처럼 불법 도용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확히 블록체인에서 레코드가 기록이 되니까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거죠. 생태계를 비즈니스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목하는 게 그 암호화폐들의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블록체인의 확장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면 지금은 그 자료가 다 어디 있어요? 등기소에만 있잖아요. 이제는 그 등기 자료를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등기소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의 재산을 정확히 등기되어 있다는 게 확인될 수 있는 게 분산된 장부가 있다면, 그렇죠. 하나의 등기소가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등기소도 대체할 수 있을 거고요. 익명성, 주민번호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거래 기록이 명확히 남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를 몰라서. 그 익명성이라는 게 거래 기록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거래가 훨씬 더 투명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주민번호 같은 경우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성, 보안성. 투표도 이제 이렇게 할게요. 실제 이제 거래소에서 전자투표 하잖아요. 저기 울산에서 평일날, 그렇죠. 주주총회를 합니다. 참석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을 가게 되면 그 병원에 갔던 그 자료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다시 보험회사에 제시를 하고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복잡해서 청구 안 하시는 분도 꽤 있잖아요. 금액이 적다 보면 언제 그거 가셨대. 그렇죠. 뭐 병력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보안도 문제가 되고. 자,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병원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암호화 처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바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더 커지고 여러분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장착해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히 암호화폐의 가격의 변동성보다는 이런 시장에서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보수적인 분들이라도 단순히 사기야 투기야 이렇게라기보다는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발전할까 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